프린팅프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상진 의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네. 입법 활동을 많이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네. 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네. 발의하셨는데요. 이 장애인 활동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또 주요 내용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올 초에 장애인 중에도 이제 그 발달 장애인, 그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또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폐성 장애인 부모들, 가족들 이렇게 또 관련 단체들 많이 오셨는데 1만 명의 서명을 저한테 이제 전해 주셨어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우선 병원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은 간단하게 치료받으면 되는 것도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자폐성 장애인이 이렇게 막 행동이 이렇게 막 차분하게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보험이 안 돼요. 마취하는데. 네. 그러니까 충치 하나 뽑는데도 아주 힘든 그런 것과 또 아울러서 또 크게 또 요구하는 그런 민원 중에 하나가 자폐성 장애인을 참 보호하기가 힘드니까 활동 보조인 제도가 있어요. 장애인과 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그 활동 보조인들이 하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할 수 없이 돌봐야 되는 그런데 그럼 또 생계를 또 못 이어가고 그 활동 보조인들을 쓸 수 있도록 가족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의사협회를 하셨던 경력도 있으시고 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네.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애정과 네.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이 12개월 된 아기 엄마가 보내온 안타까운 사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고시까지 바꾸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이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그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12개월 아이를 둔 엄마인데 내용이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질환의 를 갖고 있는 아기 엄마인데 그것을 체외에 심실 보조장치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거기에 대한 이 시술비가 1억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자기 부담이 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희귀질환에 대해서 5%까지 자기 부담을 5%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에 이것을 편입시켜 달라 하고 제가 복지부 장관께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제가 그것을 이제 그 엄마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장관도 어느 가족이 그 시술비로 1억 2천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또 매월 또 이 유지경비가 또 몇백씩 드는 이런 그 과부담되는 것을 이제 복지부 장관서부터 복지부에서도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2달 만에 이제 장관 고시로 해서 이것을 이제 5%만 적용되게 그래서 1억 2천 들던 것을 670만 원 정도로 자기 부담을 이제 대폭 낮춰서 부담을 떨어뜨린 그런 것이 고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되고 있습니다. 1억 2천에서 670까지 이렇게 확 낮췄으면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이 많이 그렇습니다. 줄겠네요. 그럼 다른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성남 같은 이 도시 영세민 이주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 구역 내 공유지를 무상 양효하는 그런 내용의 도시정비법도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또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것은 제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계속 법안을 발의했던 건데 드디어 이제 2016년 1월 제 날짜도 기억에 하도 제가 열심히
또 집요하게 네. 또 필수적으로 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추진해서 1월 8일 날 2016년 1월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데 우리 성남 중원구의 제가 지역구인데 성남 중원구 같은 곳은 1970년대 청계천의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형성된 네. 아주 그 기반시설도 안 돼 있고 낙후된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영세민이 집단으로 이주한, 개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에서의 그 주택 재개발 사업할 때는 본인 부담이 너무 커서 서민들의 피해가 크니까 그 재개발 주택 지역 안에 있는 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 같은 것을 시민의 그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양해줘라 하는 그런 대표 발의 법안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만들고 할 때는 재개발할 때 국고나 광역지자체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이제 성남 같은 곳에 재개발할 때 그 시유지가 무상으로 양해돼서 좀 서민 재개발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 영세민 이주 지역에서도 강제 철거된 철거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건보료를 매길 때 네. 대출금은 빼고 매기는 법도 네.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은퇴하신 분들의 그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네.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실주거 용도로 집을 갖고 있는데 네. 또는 전세를 살고 있을 때 대출금을 받았을 때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그 총 집값으로 또는 총 전세금으로 해서 이제 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그 부가 비용을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금 하나도 없이 집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전세 살고 있는 사람과 돈 없어서 대출금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19대 때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다가 통과가 안 됐다가 20대 국회 들어와서 또 제가 그것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그러니까 뭐 강남에 큰 집을 대출 받아서 뭐 10억을 대출 받아서 뭐 50평 아파트를 강남에 크게 큰 집에 살고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서민주택에 대출금을 받아서 전세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런 조건을 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0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월 초에 7월에 보건복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뭐 본회의까지 뭐 통과는 이제 무사하게 되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네. 유용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존엄사법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 19대 때 대표가 발의하신 일명 존엄사법 현재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한 지 네. 1년 5개월째를 맞이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발의 동기가 특별히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18대 국회 2009년도 경우에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식물인간이 돼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시는 할머니가 네. 그 가족들이 자신의 어머니는 평소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인공호흡기 달고 억지로 희망 없는 그런 단순한 생명 유지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자녀들이 평소에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인공호흡기를 좀 자기 어머니로부터 떼달라. 네. 제가 알기로 78세 된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는 그 과거에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2000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의사가 유죄를 받았어요.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는데 그거를 가족의 요구로 인공호흡기를 떼줬다가 환자가 이제 사망한 경우에 또 다른 가족이 또 그걸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이렇게 구속까지 되는 사안이 그래서 재판받고 판결난 게 2000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 같은 것을 그 생명 유지 장치, 연명 우려 장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제거하지를 잘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그 인공호흡기 부착한 것을 제거해라 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판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때 큰 이슈가 됐어서 제가 그것을 하나의 판결이 아니고 그것을 환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기 환자죠.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기 암 환자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거기에 한해서 단순한 연장장치, 인공호흡기, 또 투석, 또 항암제 뭐 이런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러한 환자 경우 이제 단 예외는 환자 의식이 없고는 환자에게도 말기 환자에게 이 음식물을 튜브로 넣어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그건 예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 빼고 다른 단순히 생명 연장 장치를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게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그런 환자의 경우 그것을 본인의 의사와 또 가족의 100% 찬성으로 해서 이제 그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가 18대 국회 19대 내놨는데 19대 국회 거의 끝날 무렵 이것도 2016년 1월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한마디로 보면은 가족들과 환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높여준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역 현안 중에서 지하철 유치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하철 유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최근에 7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수서역에서 광주 삼동까지 그리고 중간에 저희 지역구의 모란역 그 3개 역이죠. 수서, 모란, 광주 약칭 이제 수광선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돼서 앞으로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제 뭐 설계 같은 거 쭉 해서 향후 한 7, 8년 후면 완공이 되는 그런 이제 지하철이 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호선, 그러니까 잠실 그리고 우리 성남 우리 중앙구 거쳐서 모란이 종점인데 그걸 모란에서도 연장을 해가지고 판교까지 가는 그런 연장선, 모란 판교 8호선 연장선, 그것은 경기도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승인 고시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위례선, 그것은 서울시의 도시철도 사업인데 그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하기로 확정을 했고 그 위례에서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례에서도 연장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 중원구의 성남 상경공단에서 이제 뭐 하대원 쪽으로 해서 광주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현재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그것을 국가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수서역, 광주역 그리고 모란역은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렇습니다. 지하철 노선인데 그게 통과가 된다면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확정되고 뭐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자유한국당의 신정치 혁신특별위원회를 맡고 계시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당의 공천률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공천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혁신해서 공개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닌데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그건 아마 저희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공천 잡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공감 공천을 하자. 중요한 것이
당대표에 의한 어떤 일방적인 자기 사람 심기 방식이 아니고 공천 룰, 정확한 룰에 의해서 시스템에 입각해서 공천을 하자. 그래서 공천의 후유증과 잡음을 최대한 적게 하는 그러한 공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어디 여론조사도 보니까 많은 현역 의원들의 좀 많은 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을 많이 좀 원하세요. 자꾸 이렇게 물갈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공천룰은 정치 신인 또 정치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 또 청년 또 장애인 이런 약자들의 이 정치권 진입을 좀 더 돕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천룰의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서 조금 더 공정성 있게 그리고 정치 신인과 약자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음 총선이 정말 한국당 입장에서도 중요한 총선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보수 재건 성공을 위해서 이런 총선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전략은 사실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 이 방법이 예전하고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 달라지는데 가장 큰 기준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그 국민의 눈높이는 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을 많이 원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들을 좀 또 원하고 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좋은 후보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는다라는 게 중요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지금 정부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안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 그래서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중간 이제 평가 이런 이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경제 살리기 우리 보수의 좀 대통합을 경제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정당의 또 후보들의 모습을 부각하면서 우리가 선거를 승리해서 힘 있는 야당 또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그런 중요한 전략 방향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힘 있는 야당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프레스 인물탐방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